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는 129쪽입니다. 129쪽 원간섭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간섭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과 강화를 했지만 이제 관제도 격화되고 그리고 원나라에서 간섭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는 왕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렇죠? 원나라의 재가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했던 시기가 원간섭기였다라는 거죠. 그럼 원간섭기였으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다. 그렇지 않고 충땡 왕 시절에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추진하지만 잘 되지 않다가 조금 이따 이제 공민왕 때 확 바꾸죠. 그래서 공민왕 이러면서 공자, 충자가 빠졌죠. 그렇죠? 자, 129쪽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원간섭기 고려의 정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충렬왕 때 한번 봅시다. 충렬왕 때 기역본 필도치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독평 의사설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도 별로 잘 안 됐다라는 거죠. 니엄번에 보시면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민변정도감은 당시에 권문세족의 힘을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친원파 세력입니다. 이들은 친원파. 친원파라고 하면 원나라에 친해지자 뭐 이런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건 다 붕괴가 돼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에 잘 보여서 관리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뇌물 주고 관리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원나라에게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됐다. 친원파. 그렇죠? 친원파를 권문세족이라고 하고 원간섭기 동안은 권문세족이 집권을 했었다. 이 권문세족은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문세족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탈이죠. 그렇죠? 농민 수탈. 왜? 아까 뇌물 매겼다며요. 그렇죠? 그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됐어요.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해야죠? 그거 본전을 차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탈로. 자, 그러다 보니까 친원파 세력, 권문세족 자체가 부패한 세력이 많았죠. 대놓고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자, 요것은 조금 써놓자라는 거죠. 전민변정도감 같은 경우 원종 때 최초로 설치를 해요. 최초로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충렬왕 때 없어졌다가 충렬왕 때 나오죠. 충렬왕 때 재개합니다. 다시 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왕 때 또 제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시행하는 거. 그러면 재개했다가 되지 않다가 막 계속 폐지와 재개를 반복해요. 이 동안 그러다가 이제 국민왕 때 시행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보시면 성리학이 전례라고 되어 있죠. 이 원간섭기 때 성리학은 이제 송나라 주시가 집대성한 학문이죠. 그래서 우주의 근원과 그렇죠. 우주의 만물과 그리고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신유학이죠. 이것이 성리학. 요것이 언제 들어옵니까? 원간섭기 지금 충렬왕 때 유입이 돼요. 그때 누가 수용합니까? 안향이라는 사람이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향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자, 리얼본 보시면 관학지능책인데요. 섬학점을 설치했다. 섬학점은 쉽게 얘기해서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 준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그리고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을 했다. 이름을 바꾼 것이 충렬왕. 이제 국학은 없어요. 자, 미음번에 보시면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도 회복을 했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충선왕. 그러면 첫 번째로 기역번에 사림원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림원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이걸 원나라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못하게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폐지되는 거. 3개월만 존속을 했었다라는 거죠.
니은번 이제 심양왕의 책봉이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원에 머물러서 만권당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이 그 충선왕이 그 원나라에 갔을 때 만권당을 설치를 했었다. 그래서 만권당에는 그 우리나라 학자와 그 원나라 학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공부해봐라라고 시켰던 곳이 만권당이에요. 그 아래 보시면 디귿번, 리을번 보시면 가경법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의염창을 설치하고 가경법 이것이 뭐냐면 소금을 전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매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충수광 보시면 리음번에 찰리 변위 도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민병정 도감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충무광이 있는데 거기에 기억번에 정치도감이라고 체크를 해두시고요. 신진 관료를 동용해서 권문세족의 농장을 혁파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생소한데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그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국민왕의 개혁 정치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그 원명 교책이라고 하는데 국민왕. 자, 지금 이제 고려가 있고요. 지금 중원 대륙은 원나라가 점령을 했었죠. 자, 이 원나라가 그 나라의 기틀을 잡고 그 신분제를 만들어요. 몽골 제1주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1신분은 몽골 사람들, 그리고 2신분은 생목인, 눈에 색이 있는 사람들, 3신분은 한족, 원래 중국 사람들, 그렇죠? 그 4신분은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 사람들, 남송인. 그래서 1, 2, 생목인까지가 지배계층, 그 아래는 피지배계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한족을 피지배계층으로 놓고 지배를 했던 세력이 몽골족이에요. 근데 얘들은 지배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개나 돼지처럼 사람을 부려버렸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한나라 사람들이 원나라 애들한테 죽나 도망가다 죽나 그냥 우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목숨 걸고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처럼 사느니 사람처럼 살겠다 그리고 도망가죠. 어디로 가는 게 편해요? 저 북방. 그러니까 요 원나라는 저 아래가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지에서 봤을 때 최변방 요쪽에서 사람들이 한족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자, 한족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한족 나도 한족 그렇지. 지금 열받는 거 우리가 여기 왜 살고 있어? 얘들 때문에. 얘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우리 땅을 뺏었으니까 우리 땅을 도로 찾자라는 독립운동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독립운동 세력가들로 확장이 됩니다. 자, 이 한족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러니 그것이 명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명나라가 만들자마자 이제 뭐예요? 원나라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자식들 한번 덤벼! 라고 하고. 자, 이 고려에서는 원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명나라는 조금 있다가 이 그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싫어 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드문드문 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적대가 되게 되는데 빨간색 두건을 둘러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이것이 홍건적이에요. 이 홍건적이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는 고려로 내려가서 고려에 수탈하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홍건적 같지만 같지 않은 애들 이거예요. 한족이잖아요. 똑같이 한족이지만 사상이 틀려요. 아무튼 그래서 홍건적이 좀 이따 쳐들어오고 국민왕이 피난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또 왜구들이 미친 듯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어찌 되었건 이 당시의 왕은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인데 이 원나라하고 명나라 얘들이 지금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명나라가 원나라를 치고 명나라가 이 중원의 대륙을 다시 되찾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때를 가지고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었다. 원명 교체기라고 하고 그때 당시의 왕은 공민왕입니다. 자, 이 공민왕 때 우리나라에서 그 예전에 끌려갔었던 공녀 중에 그 이 원나라 황제 눈에 띄어가지고
후궁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후궁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조금 있다 또 황제가 돼요. 그래서 황후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기황후예요. 기황후라는 사람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여자는 그 고려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뻘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위의 나라니까 어머니가 되는데 이 어머니는 고려를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압박하고 더 짓누르고 원간섭기 동안 가장 심한 탄압을 가했던 게 기황후예요. 그 기황후의 오빠가 살아 있었으니 그것이 고려의 기철입니다. 그래서 이 기철은 그 권문세족의 그 수장격이 돼버려요 한순간에. 그렇죠? 기황후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철은 국민왕을 우습게 알고 막 그럴 때예요. 국민왕이 뭐 하자 그러면 싫어. 뭐 내가 왜 해? 내가 너보다 높아. 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의 권세는요. 그 왕을 능가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고려가 국민왕 때 원나라와 명나라를 교체하고 있을 이 당시에 국민왕은 이제 나는 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추진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기철이라는 이 권문세족의 대가 불법 토지 대가죠. 이를 숙청하고요. 요 동네에 있었던 쌍성 총관부를 탈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 많이 보셨죠? 이 국민왕의 영토 수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국민왕은 이제 원나라에 반대한다. 반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양거로 선번의 국민왕의 기억 정치인데요. 자, 동그라미 2번 반원 정책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번의 반원 정책,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해야죠. 그리고 이제 천명을 실시하고 친명 정책. 이번 관제를 복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성육부를 다시 복구해요. 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요. 원나라 연호 썼던 거 있죠? 없애버리고. 그리고 디귿번의 영토회복 지금 본 것처럼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고 이때 그 쌍성총관부 공격해라라고 시킨 사람 유인우입니다. 유인우 장수가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탈환을 하고 몽골식 생활풍습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신하 중에 이연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국민왕이 변발하고 호복하고 왕제에 앉아 있을 때요. 그때 이제 가서 독대를 청해요. 주의를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나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그를 따르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숨 걸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국민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상을 내리고 그 다음에 변발 풀고 호복을 벗고 고려 왕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자주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국민왕.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기억번 정방 폐지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정방을 폐지한다는 건 뭐예요? 정방은 최후가 만들어 놓은 인사권이죠. 인사권 담당했던 기구를 없애버리고 자신이 가졌다라는 거죠. 니은번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30쪽이에요.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죠. 그래서 신돈을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돈을 등용을 해서 정치를 일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돈은 이 권문세족들의 땅을 다 뺏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을 시행을 해요. 설치를 한 다음에 다 뺏기 시작합니다. 자, 디귿번 유학 교육을 강화하는데 이 성균관 있죠. 성균관을 이제는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국민왕입니다. 이건 이제 문화편에서 이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바뀌었다, 개편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국민왕. 자, 그 동그라미 4번 결과 개혁은 실패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권문세족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왕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신진 세력 얘들이 진짜 무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왕 업신여기고 하니까 명분을 세워서 누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명분을 세워서 누르려면 공부를 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당시에 성리학이 들어와서 성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던 신진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진 4대부인데 자, 이들은 뭐 성리학에 똘똘 뭉쳐있죠. 이들을 대거 등용해요. 그래서 국민왕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권문세족이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받아치고 그러니까 권문세족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신진 4대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실패하냐면 이 신진사대부가 수는 많지만 경제력에서 엄청 딸려요. 이들은 지방에서 중소지주 그러니까 지방에서 조금밖에 돈이 없었던 세력이고 이들은 돈이 엄청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에 눌릴 수밖에 없고 이때 신돈이 개혁 정치하고 국민당이 개혁 정치하고 못 살겠다 권문세족이 이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신돈 살해하고 국민당도 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뭡니까? 그 동그라미 4번은 결과에 기억 니은번 홍건적과 외국의 침입이 계속됐고요. 게다가 리을번에 보시면 신진사대부의 세력이 아직은 미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양과로 4번에 보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신진사대부의 성장입니다. 자, 특징. 화살표 아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친명적인 성향입니다. 아무래도 권문세족 친원파죠. 그러니까 친명파가 등장을 해요. 자, 출신은 지방향리나 하급관리의 자제.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중소지주 출신이었고 성장에서 보시면 무신집권기 때부터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의 관리로 등장을 했던 사람들이 신진사대부.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정치에 참여를 했었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분화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요 아까 그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었죠. 이제 국민당이 조금 있으면 국민당 때 이때 엄청나게 애들이 쳐들어왔었고 그리고 우왕 때도 왜구가 미친 듯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홍건적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왜구가 들어오고 동시에 올 때도 있고 뭐 이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충직한 신하들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인. 그러면 예전에 무신하고 틀리다는 거지. 예전 무신들은 왕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정치 권력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구분이 되는 세력. 그래서 이른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최영이라든가 그리고 이성계 이 사람들이 이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이 사람들이 그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대표 주자였죠. 이 사람들이 토벌을 다 해버리니까 이때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 와, 최영 장군 이렇게 되면서 급부상을 해버리는 세력이 이렇게 이성계와 최영이에요. 이들이 그 동그라미 2번 표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입니다. 기억번 북쪽 홍건적이 쳐들어왔죠. 1차 침입 이승경 이방실이 격퇴를 했었고 2차 침입 국민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거기 안동인데 지금의 안동. 정세훈, 야누, 이방실, 이성계가 격퇴를 했고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131쪽에 최영이 홍산에서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14세기 말 1376년이고 최무선은 그 진포 대첩인데 최무선이 그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화통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왕의 재가를 봐서 화통도감을 만들고 이 화포를 제작합니다. 화포를 제작해서 배에다 실어요. 당시에 배에다 실어가지고 왜구를 전멸을 시켜버렸으니 그것이 그 진포 전투예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성계는 황산에서 그 어린 그 적장 외적장인 아지바투라고 하는 그 적장이 있는데 이놈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엄청 뛰어다녀요. 그 가가지고 활로 그냥 한 방에 직살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이성계. 박위하면 대마도를 정벌하죠. 쓰시마섬 정벌. 자, 디귿번 보시면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그래서 이때 급부상하는 세력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자, 고려의 멸망, 양거로 5번의 고려의 멸망인데 고려사의 모순. 그래서 정치기강은 뭐 땅에 떨어졌고 뭐 그랬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이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국민왕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 이님이라는 권문세족이 있는데 이 이님은 우왕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계속 친원 정책을 추진해요. 결국에는 최영과 이성계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제거되고 이제 최영이 실권을 장악하고 이성계와 함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흥 무인 세력을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신진사대부예요. 아무래도 이 권문세족 신흥 무인 세력 제거했다고 그랬죠. 얘들도 얘들 반대예요. 그러니까 권문세족과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때는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전쟁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중원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이제 명나라가 돼버렸다. 원나라는 저쪽으로 부국원이라고 해가지고 무늬만 남은 원나라가 생겼어요. 자, 명나라가 고려에 통보를 해요. 뭐라고 통보하냐면 이 예전에 공빈왕이 이렇게 영토를 수복한 땅 있죠.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야, 요거 보니까 황당해. 뭐가요? 이거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 명나라, 원나라. 그쵸?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니들이 먹었지. 이거 내놔라고 얘기하죠. 이게 천령 이북 땅을 내놔라라고 천령 이북 땅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설치하겠다. 뭐 천령위라는 건물을 설치해서 여기를 우리가 담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려 우왕이죠. 우왕은 이 당시에 이제 최영과 이성계를 부르죠.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최영이 이 건방진 명나라를 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성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사불가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소국이 대국을 칠 수도 없고 저쪽에 이제 장마철인데 가면 전쟁하기 힘들고 그리고 농번기 그러니까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데 농촌하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아래에서 외구가 쳐들어오면 어쩔 것이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때 우왕과 최영은 시끄러 출발 이렇게 하면서 명나라를 칠 것을 명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는 하급관원, 이 최영보다는 하급관원이니까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치는 전쟁이 시작되니 이른바 요동을 정벌하고 하라. 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그리고 하나 장수, 조민수 장군 이렇게 해서 3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휘는 최영이 하고 삼군도 총제사로 최영이 있고 좌우로 해가지고 군사를 보내요. 보내고 자기도 이제 가는데 일단 이제 진격하자 그래서 3개 부대가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압록강 근처, 자 여기에서 싹 빼면 이 압록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섬이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명나라고 여기가 고려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서 먼저 있었는데 이성계와 조민수 부대는 있었어요. 그런데 최영 부대가 안 와. 최영 부대는 왜 안 오냐 봤더니 최영이 우왕은요 최영의 사위예요. 다시 얘기해서 최영이 자신의 딸내미를 우왕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최영은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명나라가 왕을 건드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최영이 가자고 했던 것이고 우왕도 장인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최영이 올라갈 때 우왕이 쫓아갑니다. 왕 장인어른이 가시면 안 되지요. 왜? 아이 그 선왕 국민왕 살해당했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내 신변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최영을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평양성에서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왕을 달래고 있는 최영이죠. 그러면서 이제 울지 마시고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같이 가서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분히 기다리시면 제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술 한잔 따라주고 막 그러는데 이 이성계 부대 의 휘하 장수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술 퍼마시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지가 돈 거죠. 그래서 이성계와 조민수 장군은 여기에서 우리끼리 죽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자기는 안 오고 있지 않느냐. 내려가자. 그래 가자.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위화도 회군이 시작되고 이렇게 됐을 때 최영과 우왕은 얘들이 지금 왕명을 거역하고 다시 거꾸로 내려 영문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 회군과 그리고 이쪽에 최영 부대 그리고 전국 동원해서 군사력을 모으고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영이래. 그 이성계와 그 조민수 장군에 의해서 이 군대들이 이 아래에 있는 휘하 장수들에게 회유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무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들어간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우왕도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다시 창왕을 올려요. 창왕도 정치 못한다 그래서 내려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하지요. 이렇게 돼서 이성계의 세상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하는 지금 집권 세력은 누구 있어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있지요. 얘들은 신흥 무인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성계도 신진사대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문세족 힘을 깎아내리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신진사대부의 힘이 미약한데 이 힘을 키울 수 있는 상황. 얘들은 권문세족은 불법을 자행해서 재산을 늘린 사람인데 이거를 그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신진사대부가 분화를 합니다. 자, 130쪽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보시면 분화하죠. 급진파와 온건파가 나뉘어요. 인물, 정도전, 그렇죠? 온건파는 정몽주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 그 급진파는요. 역성혁명을 주장을 해요. 성을 바꿔버리자라는 거죠. 지금 왕씨성의 나라인데 이씨성의 나라로 바꿔버리자라고 얘기하는 쪽이고, 온건파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썩어빠진 개혁, 정치를 개혁하면 되는 것이다. 온건적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온건파예요.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누가 가진 자이겠어요? 아무래도 온건, 천천히 하자,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개혁 세력들, 그렇죠? 이 세력들 온건파는 천천히 해서 조금씩 가자, 고쳐가자. 급진파는 그럴 수 없다. 개혁은 한 번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전면적인 토지제도 그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급진파와 온건파 누가 이깁니까? 급진파가 온건파를 힘으로 제압해서 제껴버리고, 그렇죠? 이 급진개혁파와 신흥 무인 세력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만들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조선이고.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는 그 이성계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토지개혁은 이렇게 하면 된다. 뭡니까? 과전법을 시행하자라는 얘기예요. 이 과전법은 뭐냐면 나눌 과자죠. 땅을 나누는 거예요. 자, 현재 권력 구조는 권문세족 이 정도 크죠. 신진사대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은 요 정도밖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수는 권문세족은 적고 신진사대부의 머릿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이걸 다 뜯어오자, 그렇죠? 다 내놔 국가에.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이걸 머릿수대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신진사대부가 오히려 커져버리는, 그렇죠? 이 과전법으로 인해서 신진사대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요거. 자, 131쪽 보시면 양괄호 5번의 고려의 멸망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요동정벌. 그래서 배경 보시면 명의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동정벌해라 라고 얘기했죠. 동그라미 3번 위화도에서 회군하지요. 이성계가.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폐가입진이라고 해가지고, 폐가입진은 뭐냐면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양왕을 옹립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과전법을 공포하는데 이 과전법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미움법 목적에 있어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그래서 시험에서 과전법을 물어볼 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것이 과전법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6번 조선을 건국하지요?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그냥 문제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경제편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건너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단원 마무리하죠. 다다음 시간인가?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139쪽으로 갑니다. 139쪽 고려의 경제편으로 왔어요.
그러면 고려의 경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자, 경제정책 139쪽이죠. 동그라미 1번 중농정책이에요. 농업을 중요시하는 것은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니은번 개간진 일정 기간 면세도 해주고 재해를 입었을 때는 감면 세금도 감해주고 리을번은 의창을 실시하죠. 그래서 흑창에서 의창으로 바꾸죠. 의창 성중. 자,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상업 개경의 시전을 만들고 국영점포로 운영을 했던 것. 니은번 수공업인데요. 대부분 어디에서? 소에서 수공업을 하지요. 자, 디귿번 자급자족적인 농업 경제. 그래서 이제 상업은 부진했다. 야, 양거로 2번의 그 국가재정 운영인데요. 양안과 호적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20년 주기로 양안을 만들고요. 자, 호적은 3년 주기. 요렇게. 아유, 이걸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됩니다. 이거 5년이라고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치사하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안과 호적인데 양안은 그 실질적으로 땅 문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호적은 지금 그 어디야? 주민센터 가면 호적 등본되지요? 그 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재정 담당인데 재정은 국가에서 어디에서 했느냐? 호부와 3사에서 했어요. 호부, 3사. 자, 그리고 양거로 3번 쭉 내려가시면 조세 수취제도, 그러니까 수취제도 조세 공납역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세입니다.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수취하게 했고 니은번 보시면 토지를 농가 밭으로 나누고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을 했다. 자, 디귿번 운송이죠. 운송은 조운제도입니다. 조운. 그래서 각 고을마다 만들어서요. 그 조세를 걷어서 조창으로 운반하고요. 조창에서 서울 경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뭘로 옮겨요? 배로 옮긴다. 그래서 조세를 운반한다. 이른바 조운. 이렇게. 그래서 조운은 배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보시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140쪽에 그 기억번 공답을 합시다. 호는 집집마다 토산품이나 포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호의 집집마다 부과를 했었다. 자, 니은번 방법인데요. 맨 끝에 보시면 주현에 부과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현 공부법이에요. 주현 공부법. 주현 단위로 공납을 납부하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고려 전기 광종 때 시행을 했던 제도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 매년 상공 그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기공납 상공이고 그리고 별도의 공납 별공입니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공납을 거뒀는데 그 별공. 리얼번 공물 됐고 동그라미 3번 역인데요.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했고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를 동원을 했다. 역의 종류는 부역과 군역이 있죠. 부역은 망렬시키는 것이고 노동력 제공 그리고 군역은 군대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군역은 개인에게 요역은 가호로 부과를 했었고 기준 인정 다과에 따라서 9등급으로. 자, 양거로 4번에 이제 토지제도인데 이 토지제도는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토지제도가 왜 중요하냐? 자, 일단 역분전이 있어요. 역분전은 태조 왕건이 논공 행상을 했던 토지지요. 그래서 이제 니은번 보시면 경기 한정에서 지급을 했고 인품과 공훈을 기준으로 지급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전시과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지요. 그래서 전시과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역분전이 지배했다. 전시과 누구 때 시행해요? 경종 때. 요것은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경종 때 시정전시과.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시정전시과를 한번 고칩니다. 그래서 고칠 개자를 써서 개정전시과. 이것이 누구 때예요? 목종 때예요. 요것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 문종 때.
변경하다, 싹 다 고친다, 경정전식과.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식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전시과라고 부르는 거죠. 전지는 지금 그 일반적으로 곡물, 그러니까 농경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시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기름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을 떼야 되는데 땔감을 조달할 수 있는 산, 이런 것들을 같이 줬던 제도가 전식과예요. 그래서 앞자 따서 전식과. 자, 책에서 보시면 니은번 원칙인데, 문무관리 군인 한인을 18등급으로 나눠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뭡니까? 얘들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 절대 아니에요. 수조권을 지급한 겁니다. 수조권.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전식과는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보장하였다. 그럼 X지요. 수조권만 준 것입니다. 조세수취권. 원칙적으로는 세습 불가. 그러니까 죽거나 이 해당 사항이 없어지면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되는 땅이 이 전식과예요. 자, 변천에 보시면 시정, 경전, 개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시정전식과는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퇴역해도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주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개정전식과 역시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지만 이 문종 때는 현직 관리만, 퇴직 관리에게는 줄 땅이 없다. 그래서 뺏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떤 걸로? 인품과 품계로 구분을 합니다. 인품은 이제 6단계로 나누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죠.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인, 대인, 뭐 소인 이렇게 해서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인품에 따라서 고려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품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품계만 지급을 했다. 고려해서 역시 품계만 지급을 했죠. 점점 갈수록 지급했던 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라는. 자, 거기에서 이제 표에서 한번 보시면 이 시정전식과 관직의 높고 낮음, 그리고 전현직 관리 됐고요. 개정전식과 관직만을 기준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품계만 지급을 했고, 전현직 관리에게 문관을 우대했었죠. 자, 그 아래 경전전식과를 보면 문종 때인데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고 품계만 고려를 했었다라는 거죠. 문무차별이 조금 완화가 됐었고, 한획과라는 것이 폐지가 됐어요. 이 한획과 폐지된 것 경전전식과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그 체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자, 145쪽에 한번 볼까요? 145쪽. 빨리 넘겨보세요. 145쪽에 그 전식과가 나와 있죠. 전식과 표가 나와 있어요. 145쪽에 보면 전식과 제도에서 표가 나와 있는데, 경종 때 그 시행한 시전전식과 있죠. 시정전식과에서 1등급 시지를 보세요. 110을 줬죠. 그런데 문종 때 시지는 50을 줬죠. 자, 14등급 관리에게 지급한 시정전식과의 시지를 보면 45. 그런데 그 경전전식과는 5를 줬죠.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토지가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땅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관리들은 늘어나고, 걔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월급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한정되어 있는 남아있는 땅에서 쪼개주려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아래에서 사료에 전식과 성립의 발전, 변천이라고 됐는데, 자, 2번 경종 때 그 비로소 직관, 상관 각 품의 전식과를 제정하였다. 그렇죠? 그 아래 인품만 가지고 전식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 사료죠.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다시 이제 141쪽으로 갈게요. 141쪽 넘어오세요. 자, 이 전식과 체제가 끝까지 가느냐? 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전식과는 조금 있다가 원나라, 몽골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잖아요. 강화도로 천도할 때 녹과전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자, 강화도로 천도했어요. 관리들에게 줄 땅은 없어요. 왜요?
저쪽 본토를 줄 수가 없죠. 왜? 몽골 애들이 지금 약탈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일단 강화도에 한정된 땅을 조금씩 띄워주긴 했어요. 띄워주고 그리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 거기에 가늠해서 다시 나눠준 제도가 이제 녹과전인데 이것도 흐지부지 돼요. 다시 전식과로 오다가 전식과 체제에서 잠깐 임시적인 거였지 녹과전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강화도에서 임시적으로 지급한 땅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식과에서 고려 말에 시행한 과전법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신진사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전법이 시행되고 이 과전법은 조선 전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세조 때 그 직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건데 아무튼 지금 보면 이때 잠깐 했죠. 이것도 잠깐 했죠. 그래서 이때도 잠깐 준 거고 그러니까 고려를 운영했던 토지 제도는 전식과였다. 그래서 전식과 시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녹과전 그래서 기억번 그 현직관리에게만 지급을 했었다라는 거죠. 경기 8현에 한정지었고 자, 동그라미 4번 토지의 종류인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헷갈려해요. 자, 공전, 사전으로 나눠놨어요. 공전에 보면 내장전인데 왕실 경비, 왕실에서 필요한 지급 충당하기 위한 것 내장전. 그리고 관청의 경비, 관청에서 운영,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쓰는 돈 필요하죠? 공회전. 그리고 이제 둔전이 있어요. 군대의 경비를 충당하는 둔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학전이 있어요. 학전. 학전은 뭡니까? 관학진흥이겠죠.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학전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사전은 무엇이 있느냐? 민전이 있습니다. 민전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죠. 민전은 백성들에게 지급한 땅이고 소유지가 소유권이 보장된 땅이에요. 그래서 상속이 되고 매매가 되고 기증, 임대가 다 되는 땅이 민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과전은 그 등급에 따라서 그 관리들에게 지금도 그렇죠. 1급 공무원 얼마, 9급 공무원 얼마, 월급이 정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과전 그 관직에 많은 반대급부예요. 그래서 관등의 대가죠. 공음전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을 한 땅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한인전 6품 이하의 하급 관료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임용되는 게 아니고 임용 기간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기간에 굶어 죽지 마라고 해서 국가에서 준 것이 한인전이에요. 그 아래에서 군인전, 군인의 대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역전, 요것도 체크하시고 외역전은 향리들에게 지급한 땅입니다. 자, 구분전이 나와 있는데 입이 달려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입만 주둥이만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전쟁이 났을 때 참전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죽었어. 그럼 그 군인의 유가족은 처자식은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마라라고 해서 지급한 땅이 구분전이에요. 사원전은 뭐 말 그대로 사원에다가 지급한 땅이고 별사전 승려에게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별정전이라고 해서 악공이나 그 공장이라고 하면 기술자들 있죠. 공장에게 지급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져 있는데 공신전이에요. 그래서 공신에게 지급한 땅도 있었으니 이것이 빠져 있다. 이것도 한번 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잘 보세요. 거기에서 보시면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장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한인전을 지급했다. 엄청 헷갈리죠. 그래서 요걸 섞어서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놓는 게 좋아요. 자, 그 아래 보시면 그 귀족의 경제 생활이 나오죠. 146쪽 한번 봐볼까요? 사료를 한번 먼저 봐보고
146쪽 보시면 맨 위에 귀족의 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4번이죠. 김돈중이 이거 누구예요? 김부식의 아들이죠. 김돈중이 이렇게 해서 뭐 살았다. 그러면 김돈중, 김부식의 아들이니까 권문세족. 그렇죠. 문벌 귀족. 그렇죠?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 세력이었다. 맨 아랫줄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있잖아요. 휘장, 장막과 그릇이 사치스럽고 음식이 진귀해서 왕이 재산과 근신들과 더불어 매우 흡족하게 놀고 있지요. 귀족들은 엄청 잘 살고 백성들 힘들고. 자, 다시 141쪽으로 갈게요. 141쪽. 됐죠? 자, 양거리 1번 귀족의 생활입니다. 잘 살았겠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맨 끝에 과전과 녹봉이 있었고 이건 기본이고. 자, 기역번 보시면 과전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수조권을 행사하죠. 백성들에게 내놔 세금 10분의 1을 받고 국가에 안 주면 돼요. 그것이 조세주치권이니까. 자, 니은번 녹봉이죠. 그 아래 방법. 현직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쌀, 보리, 배, 비단을 지급받아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녹패라는 문서를 창고에 주고 그럼 난 관리죠. 거기에 대해서 받는 거죠. 우리나라 그 공무원도 지금 뭐 3개월인가 6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 받죠. 일종의 보너스예요. 여러 가지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디귿번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을 하고 그럼 자장농에게 소장농을 시키죠. 내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누굴 시켜요? 농민을 시켜요. 야, 이거 농사 질래? 예, 저 땅이 없는데 잘 됐네요. 그래서 농사를 줘요. 그러면 그 생산량의 2분의 1은 내 거. 그것이 소작인이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사치스러운 생활, 동그라미 3번 고리대로 부를 축적해서 농장을 확대했는데요. 권문세족의 그 재산은 어떻게 그 사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권문세족의 재산은요 산과 천을 경계로 했다고 그래요. 저쪽에 보이는 산이 보이죠? 저기 보이지? 저거랑 저쪽에 개울 보이지? 저기에서 저기까지가 김씨 땅이야. 이것이 당시에 권문세족의 그 재산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났지. 자, 142쪽으로 갑니다. 양거리 2번 농민의 경제 생활입니다. 농민들은 힘들었겠죠. 경제 기반 민전을 경작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소작을 해야죠. 그래서 2분의 1을 수탈당하는 거지. 일종의.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 그래서 개간, 황무지를 개간하지요. 황무지를 개간하고 소작료를 감면받기도 하고. 만약에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는 황무지를 개간을 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네 땅 해. 그래서 그 땅을 줬어요. 그런 것들이 민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양거로 3번에 보시면 수공업자의 활동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전기.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관청 수공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고려 말 가면 그 민영 수공업. 관청 수공업의 그 아랫줄에 보시면 관청에서 기술자를 공장 안에 올려서 물품을 생산했다라는 거예요. 공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들의 공장 명부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의 일종의 출석부죠. 그걸 가지고 매일 출석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공업자들은 너무 힘들죠. 몸으로 쓰는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원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수공업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장암 같은 것도 만들어놨고 니은번의 소수공업. 그래서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먹, 차, 생강 이런 것들이 다 소수공업에서 나온 것들. 자, 그러면 전기에서 후기로 갑시다. 사원수공업이에요. 사원수공업인 무엇이냐? 절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공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자, 기술 좋은 승려와 노비가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편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불교가 점차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타락하면서 스님들이 돈을 요구하고 돈을 가지고 고리대를 놓고 고리대를 못 갚으면 노비로 삼고 혹은 그 사람의 철을 탐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스님들이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그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할 때 권문세족이 믿었던 불교 있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합니다. 이 고려가 지금 썩어 빠진 이유는
불교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가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번 민간수공업이죠. 그래서 됐다. 자, 맨 아래 보시면 양거래 4번의 상업의 발달이죠. 그래서 도시 개경의 시전을 설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국제무역항이 어디죠? 고려 예성강 하류의 병란도. 그렇죠.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아래에 개경, 서경, 동경에 관영상점을 설치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겠죠.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아래 경시서를 설치하는데 경시서는 그 부정행위, 부정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이 경시서예요. 니은번 지방 관하 근처에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는 시장이 보통 교통의 요지, 교통의 중심지에 설치가 되는데 고려 시대는 관청 근처에서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지요. 그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후기 개경의 상업활동 발달 시전 규모가 확대되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국가재정 확보지요. 소금 전매제를 시행합니다. 누구 때요? 충선왕 때. 그렇죠? 자, 143쪽으로 갑니다. 화폐 주조와 고려대 유행이죠. 양괄호 5번의 화폐. 화폐는 이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폐 시험 잘 나오죠. 화폐도. 자, 그 동그라미 2번의 화폐 유통 성종 때 건원중보 외우셔야죠. 자, 그리고 숙종 때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숙종 때 찍는데 하나 더 찍는 게 있으니 그것이 활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은병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천이 주장을 합니다. 당시의 숙종에게. 이 숙종의 아버지가 문종이고요. 문종의 아들이 의천이에요. 뭐예요? 형제예요. 그리고 왕자가 의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천이 형이 왕이 됐을 때 형 돈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 만들어. 그래서 은 한근으로 주조가 됐고요. 우리나라의 지형을 번떠서 만든 그 돈이 은병, 활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은한근이면 지금으로 그때 당시에 포 100여 장이래요. 그러니까 100장 정도면 지금 비단 100필 한 필이 얼마죠? 뭐 한 500만 원은 좋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은병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급자족 사회였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통 자체는 안 돼요. 이 화폐 유통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을 때 이것은 조선으로 가죠. 그것도 조선 후기 숙종 때 그 상평통보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렇다면 이 조선 후기 숙종 전까지는 돈이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디귿번 유통의 실패, 자급자족 경제 때문에. 자, 동그라미 3번 고리대 성행이죠.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보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는 것은 그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구가 돈을 공적 자금을 모읍니다. 이 공적 자금을 생산한 이 기금 이 자체가 이자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은 그냥 놔두고 그 이자를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가 이제 보예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보인데 이것이 후기로 가면 갈수록 고리대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을 구하려다가 농민들의 폐해가 심해지는 것이 이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학보, 광학보, 경복, 제위보, 팔관보 여러 가지 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아래 보시면 그 보는 날개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보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광종 때 제위보 이런 것들 외우셔야 돼요. 정종 때 광학보 그렇죠? 태조 때 학보 요것은 나왔던 것들. 자, 양거래 6번에 보시면 무역활동입니다. 사무역을 통제하고 공무역 중심이죠. 자, 국제무역항 병람도가 있었고 동그라미 3번 각국의 무역 그래서 송과 무역인데 수입 비단 서적 약재 자기 수출은 종이 인삼
나전칠기인데 고려 전기에는 무역을 직접 했어요. 이것이 북쪽의 길이었다. 북로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이 거란 애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거란 애들이 이 교통로를 방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로가 그 거란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해적대들이 들끓어 가지고 요걸로 가면 수탈당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의 그 이동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북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북로. 자, 일단 어디에서 출발해요? 병란도에서 출발해요. 병란도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옹진으로 가죠. 인천 그 근처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동반도의 덩저우로 갑니다. 등주. 그렇죠. 등주 산동지방으로 가는데 자, 거란의 방해로 그 해로가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병란도에서 저 아래 흑산도로 갑니다. 저 지역에서 제가 체크해드렸죠. 흑산도. 그리고 밍저우로 가요. 명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흑산도가 나온 적 있죠. 이렇게. 그래서 체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니은번 그 거란과 여진. 그래서 뭐 됐고요. 자, 리을번 보시면 아라비아, 수은이 향로, 산호 등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이름을 서방에 널리 알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가 된 거죠. 코리아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코리아는 시코리아잖아요. 근데 K코리아가 됐죠. 요것은 이제 일본 놈들이 그 고쳤다는 학설이 다수 학설인데 일본 애들이 제 편인데 이 그 올림픽의 입장 순서가 C가 먼저다. 그래서 K로 뒤로 빼버렸다라는 이 학설이 다수설이죠. 자, 147쪽 한번 볼게요. 147쪽 빨리 147쪽 빨리 하고 쉬어야죠. 빨리 147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해상 대외무역 해상 교통로가 나오죠. 그래서 개경에서 병란도라고 되는 데 있죠. 개경에서 그 병란도에서 출발해서 덩저우로 갔죠. 그러면 그 인천 지역에 이렇게 잠깐 있었던데 옹진, 그렇죠. 옹진 서해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아래쪽에 이렇게 한번 찍죠. 흑산도. 그리고 밍저우로 가죠. 요거 그림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6번의 화폐 주조입니다. 내 선대 조정에서는 이전의 법도와 양식을 따라서 조설 반포하고 화폐를 주조하니 이 내용은 누구 때 지워버렸네. 숙종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고려 숙종 때 얘기고 이 사료가 나오면 숙종 때를 풀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 아래 보시면 활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활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뜬 이런 돈이었다. 그렇죠? 건원중부는 성종 때고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가 숙종 때지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9쪽에 문제 하나 볼까요? 4번 문제인데 다음 중 고려시대의 토지와 지급된 대상이 옳게 연결된 것. 자, 동그라미 1번 군인전. 군인들에게 지급됐고 세습이 가능했다. 1번 정답이죠. 자, 2번 한인전. 한인전 누구예요? 육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식들 중에 그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 그렇죠? 관청에 필요한 경비는 공회전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틀렸고. 동그라미 3번 외역전. 향리에게 지급한 땅이죠. 그런데 육품 이하의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 한인전. 그렇죠? 동그라미 4번 공회전. 관청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지급한 땅인데 향리들에게 지급한 땅. 외역전.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4번에 1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경제편까지 끝냈고요. 고생 엄청 많이 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바로 사회로 들어갈게요.